네,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 이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전시 사변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누가 참여를 했으면 누가 그 부서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문서화된 내용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거겠죠. 제가 단지 김민석 최고위원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개탄스러운 점은 김민석 의원이 그 소위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본인도 얘기하다시피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거는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라도, 이건 이제 가정법적인데 만에 하나라도 계엄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야당의 의원이 그걸 가지고선 막 주장을 하고 거의 선동에 가까운 그런 그 논리를 펼친다면은 하려고 마음 먹다가도 그거는 일단 열외로 제껴놨어야 맞는 것인데 지금은 마치도 김민석 의원이 돗자리라도 깔아놔야 될 정도로 지금 이제 야당의 주장을 앞으로는 신뢰하고 심지어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북한 도발을 또 유도해가지고 비상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안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거는 진짜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국민 상당수가 그 도발은 우리 쪽에서 마치도 비상상황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유도한 거라는 그러한 심리적 혼선을 겪을 수 있는, 왜냐하면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안전과 그 안보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이 비상계엄은 이미 해제되었지만 실제로 국회에 특전사가 헬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소총까지도 그 영상으로 전부 보여지면서 심지어는 몸싸움을 하면서 그런 장면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수십 년 전에 그런 장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놀라지도 않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 장면이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과 분노가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지금 그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에 대한 압박은 일조일석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요건과 절차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예, 그건 아까 저희가 네. 모두에 네. 말씀드렸다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명분이 없는,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들은 절차적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최우선적으로 다루는 게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따져거든요. 일단 국무회의가 사전에 있어서 이 비상계엄령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엇갈리고 있어요. 참석을 했다 안 했다, 참석했는데 찬성했다 반대했다 등등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쯤 되면 그 정부가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괄해서 그 국무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회의가 있었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국무회의가 있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무회의는 법적으로 그 회의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발언들이 주요 인사들이 그런 발언을 했고 이 비상계엄령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것은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아니면 필요하면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절차적으로 중요한 게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나면 즉각적으로 국회 또는 의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국회가 소집돼서 여러 그 시간을,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모일 때까지 150명 이상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모이는 과정 때까지 어떠한 형태든 국회의장에게 정부 측으로부터 통보가 온 건 없습니다. 즉 결국은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 윤석열 정부와 요번에 그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 비상계엄이 갖는 국가적 사안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 정도를 통치권 차원에서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 법에 대한, 본인들이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고 이 검사 정권이라고 하지만 실제 법을 다루면서 본인들은 얼마나 법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단면을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아마 그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심의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심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출석 가능한 국무위원들과 심의를 지금 했다라고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요. 법을 무시한 측면도 있겠으나 비상계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도 그렇게 그 제대로 꿰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 전에 보통 비상계엄을 하면은 그 마샬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부가 먼저 방송사부터 장악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방송인들은 자유롭게 자기 회사에 들어와서 비상 업무를 봤다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네.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국회에 진입하는 그 과정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그 기억했던 그런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비상계엄이 2024년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내용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야당이 거의 그 소위 전문 용어로 다수의 포갑을 행하는 상황이긴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비상계엄으로 솔루션을 찾을 일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서야대가 뭐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여서야대가 있었죠.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3당 통합이라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쨌든 정치적 해법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 다수 의석이 그 야당 쪽이 다수 의석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억지로 이제 그 연합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야당 의원들을 빼오는 것까지도 하고 그랬었던 게 과거에 그 정권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가장 편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정치적 해법이나 또는 일부 이 대화를 통해서 야당에게 줄 걸 주면서 내주면서 나도 원하는 걸 하는 그런 정치적 해법을 찾은 게 아니라 그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960년대 5.16이 일어날 때, 그리고 1979년도 12.12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 수준, 그리고 그 정권의, 그러니까 이 일부 독재자들의 또는 이걸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 하수인 노릇을 했던 군대가 그때하고는 지금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이번에 군인들을 보면 굉장히 이 명분 없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정호기 의원하고 얘기했지만 과거 같으면 아마 곤봉 들고 와서 앞에 막아서는 사람들을 다 진압하면서 국회에 난입을 했을 텐데 최대한 절제되고 일반 시민들하고 충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 군도 민주화 시대에 맞게 많이 바뀌긴 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서글픈 일은요, 이 비상계엄 하니까는 당장 사람들의 머릿속에 군사 권위주의,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을 떠올리는데 하필이면은 그거를 대변하는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보수의 한 축, 그리고 중요한 정치 세력인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되는 상황을 연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수라는 것이 여전히 무슨 총칼 군홧발로 생각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요, 서글프고요. 지금 보수의 가치라는 거는 지금 19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 내지는 그 뒤틀린 역사관을 갖도록 만든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정호기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번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실제 국회 본회의장에, 어제도 아니죠, 오늘 새벽이죠. 네. 시간으로 보면 출석한 의원이 18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명의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따르면, 그리고 헌법에 따르면 그 계엄령을 해제하려면 재적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즉 151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불참한 것은 반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유에 어떻든 간에 한동훈 대표와 18명은 참석을 해서 그 찬성표를 던져서 그 계엄령을 막는데 일조를 한 반면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90명의 의원들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의미에선 그게 속내가 어떤지 모르고 이유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묵시적으로
동조 내지 묵인했다고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보수의 가치가 그런 과거의 군합발, 권위주의, 폭력 이런 거하고 정말 거리를 두려면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를 둬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되는 게 맞죠. 오늘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냈지만 그리고 더 이상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단 한 일각이라도 놔둬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러한 비상계엄령 선포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다. 국민과 함께 이것을 막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한 후에 군과 경은 잘못된 그러한 그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을 듣지 않을 권한과 의무가 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으로서 철저히 보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 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그런 그 입장에 그 동참했다라는 것이 그 위로가 되고 그게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 그런 점에서 그 소위 당사로 갔다는 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미 뭐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보수의 가치 그리고 아울러서 진정한 진보의 가치가 살아야지 자칫 잘못하면 중남미의 그러한 그 후진적인 정치로 추락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계엄이 딱 그 2시간 정도 안팎 그리고 다시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성숙한 그러한 어떤 그 입법부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데서 우리가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보류가 됐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보이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추경호 대표의 어제 그 논란 있는 행태는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그럼에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의원들을 국회 밖에 중앙당사로 모이라 그래가지고선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뭐 내란에 지금 그 같이 동조한 게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또 스스로가 샀는데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게 국회의원 배지를 단 국회의원들의 행태냐. 이것도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헌법기관입니다. 1인 헌법기관이면 대한민국 헌법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가 보수의 가치인데 보스가 오라 그러면 오고 꾸르라 그러면 꾸르는 게 이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야 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는 지금 다 명확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보수를 제대로 존립시키려면은 지금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몇몇 정치인이나마 그런 어떤 그 보수의 양심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보수는 아직 실망하기 이릅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이면 뭐 기본적으로 정호김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는 직을 유지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냐 생각해요. 이 정도 사안이면 원내대표는 그 한 교섭단체 원내 전략이나 또는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저도 원내대표를 해봤지만 항상 사표를 그 가슴속에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직을 내놔야 된다는. 사실 추경호 대표가 잘못한 거는 90명의 의원들을 당사 밖으로, 그러니까 국회 그 본회의장 본관 밖으로 내모는 것때 첫 번째 잘못이고 본인은 지금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혼선 때문에 의도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90여 명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본인이라도 본회의장에 참석을 해서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가서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그 한 명이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 전체가 찬성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그 18명의 의원과 역할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쿠데타 동조 세력이라는 이 누명을 안 쓰고 있는 거지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했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가장 책임이 큰 원내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럼 내란죄로 고발을 하고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특히 대통령도 다른 죄는 몰라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 문제가 시간상으로는 그 해제까지는 한 2시간 48분, 그리고 전체적인 그 정부 발표까지 따지면 대략 한 6시간 정도의 시간이지만 그 6시간 국민들이 받았던 어떤 그 공포와 불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거의 패닉 상태로 증시하고 환율 시장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받았던 타격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 자체가, 만약에 국회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중남미 정치처럼 퇴행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중요한 사이클이 비상계엄, 탄핵, 경제위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선진화된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민주당은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 추진하는 거, 오히려 지금 울고 싶은데 아주 뺨을 세게 때려준 그런 형국을 대통령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보수 정치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겉으로는 외향적으로는 이제는 시민단체라 해가지고 사실 시민단체도 아니죠. 민노총은 시민단체가 아닌 압력단체입니다. 나와가지고 대규모의 총파업이라든지 집회를 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중도 무당층이라든지 일반 시민들까지도 마음을 움직이는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 하에서 그러면은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미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탈당, 그다음에 내각 총사퇴, 그다음에 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는데 탈당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 그럽니다. 네. 이게 국민의힘의 내성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아주 당선되기 쉬운 지역에 대통령의 보훈을 입었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든 쉽게 공천이 돼서 당연히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여론에 대한 인식과 완전히 험지에서 배지 없이 뛰는 원외위원장의 이 시국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른데, 국민의힘이 보편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지금 서울의 변두리에서 뛰고 있는 원외위원장들이 얼마나 필사적인 마음인지, 그렇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다 잘하겠습니까? 사람인데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리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죽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당도 양보 못한다, 탄핵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특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를 민주당이 아닌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겠느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마치도 이렇게 눈만 이렇게 가리면 하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는데 야당이 지금 탄핵을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비상계엄을 선포해갖고 빌미를 줬다라는 것에 대한 그 심각성을 지금 자각을 하면서 전략을 세울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 의원님 보시기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탈당 보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이 싸움을 어떤 권력 다툼, 내부적인 권력 다툼, 친한과 친윤계의 갈등, 또 나가서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정쟁의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 탄핵하면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만 좋은 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상당수 친윤계 의원들은. 그래서 이거 괜히 대통령 물러나게 하고 잘못하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만 좋은 거 만들고 그동안 우리 대통령을 쫓아냈던 우리들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볼 때
이 문제가 그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저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진보 보수 그 어느 정당이든 핵심은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서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희생을 하고 심지어 내 팔 하나를 어디까지 잘라줄 때는 내 팔 하나를 어디까지 자를 거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은 그 팔 하나를 원할 때 거의 어깨까지 잘라낼 정도의 그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민이 납득합니다. 국민들은 이만큼의 수준을 요구할 때 그보다 낮은 수준을 하면 그 국민 납득 못해요. 국민들이 이만큼 수준 요구할 때 그 이상을 내놔야 국민들이 뭔가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정말 환골탈태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출당문제를 갖고 그 안에서 7대 3으로 나눴다고 지금 언론 보도되는데 그거 딱 친한 정도의 비율로 나뉜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다 동감은 하는데요.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만 좋은 일이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으로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탄핵이 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만 좋은 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나 그 지지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2016년, 17년에 그 탄핵의 트라우마가 민주당 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의 전략은 지금 국민적 분노가 막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데 이 분노를 좀 가라앉히는 그런 어떤 반성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시간을 벌어서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면서 우리가 쇄신하면 돼. 그럼 뭘 가지고 쇄신할래? 그러면 답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끌고 가기에는 지금 상황이 거기에다가 아주 큰 불덩이를 안긴 게 참 역설적으로 우리 대통령이라는 게 그런 그 현실 인식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명해야 되는데 탈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탈당한다라고 해서 외딴 섬에 대통령이 동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말이 탈당이면서 전략적 제휴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에서도 저렇게 손 하나를 끊는 결단을 내리는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에는 자식도 막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제스처의 일환인데 이걸 7대 3으로 여전히 수구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 구성에 있어서 그 소위 텃밭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자기는 이 상황에서 다음에 또 공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솔직히 그런 오해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시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아니하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게 워터게이트 사건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고 싶어요. 반면교사를. 워터게이트 사건은 당시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그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탄핵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탄핵이 아니라 스스로 그 사임해서 하야한 거죠. 그때 그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주도한 것은 공화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에 있어서 탄핵이라는 것이 매우 불행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도리어 공화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닉슨에게 하야를 요구합니다. 하야하면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탄핵에 우리도 민주당과 손을 잡겠다고 하면서 닉슨 대통령 스스로 하야했거든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때 공화당이 보여줬던 그러한 결의를 국민의힘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네.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사임을 하더라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니까 별 리스크 없이 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사임을 해가지고 다시 대선을 치른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지도 중에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으로서는 다른 후보가 나온다 그래갖고 어떤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몇 가지가 뭐 1대1로 비기고 또 뭐 13개가 남았다고 그러는데요. 거기다가 또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12월 12일 날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그냥 일거에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는 했지만
했지만 적어도 정치가 그리고 솔직히 민주당에서 최근에 그 행태도 그렇고 민주당은 그러면 100% 완벽하고 국민의힘은 0%이냐 국민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주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33%, 국민의힘 3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기서 아까 의원님이 좋은 제언을 해주셨는데 팔목을 끊어낼지 발목을 끊어낼지 하나는 끊어내더라도 살아서 그리고 이게 정치라는 게 양 세력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이게 정치가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완벽하게 기우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탄핵도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임도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루션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솔루션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우선 당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거에서는 두 분 다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온 뉴스가 있어서요. 이거 잠깐 보고 나서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